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그 가운데서도 세계 부채 문제가 초래할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진 조지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수년 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물론 조지 소로스뿐만 아니라 이 경제 위기를 경고한 전문가들은 여럿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는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해마다 있어 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채 문제가 초래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수년 내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년 내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위기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그 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세계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의 역설, 즉 부채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자일수록 빚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제1의 부자는 미국이죠. 그런데 세계 제1의 부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중국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요. 부채 리스크 이꼴 또 경제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부채가 많으면 항상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IMF도 그랬고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죠. 또 글로벌 금융 위기 2007, 8년도에 그때도 결국 서버 모기지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부채 문제가 가계부채였죠. 대출부채 문제가 터진 그 결과로 발생한 거였죠. 이 세 번째, 결국 이 부채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 극복 역시도 부자 국가들이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미국이 초래했고 또한 그 미국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돈을 팍팍 풀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곧 부자들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것이 맞는 일견,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처럼 항상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은 결국 금융 위기입니다. 경제가 잘못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터지는 쪽은 금융에서부터 터집니다. 부채도 또한 금융이죠. 따라서 금융위기 이꼴 금융 시스템의 붕괴다라고 이야기해도 어긋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세계 부채 해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 나라가 가장 빚쟁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거의 48조 달러입니다. 이거 2016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늘어나 있겠죠. 중국은 10년 이전에는 일본보다 부채가 적었는데 부채 규모가 급팽창했습니다. 급팽창. 25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 18조 달러. 2016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크게 늘어나 있겠죠. 자, 이게 세계 부채 가장 1등, 2등, 3등 현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이제 부채 역설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은 나라가 결국 빚도 많다. 또 그렇게 부채가 터져서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부자 국가가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에서 바로
자본주의의 함정, 자본주의의 이런 음모가 이야기 될 수 있는 이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중국인데요. 중국은 결코 우리가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이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2001년에서 2016년 동안 15년 동안 15배나 무려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1초 7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부채가 15년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는 25조 5천억 달러. 자,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2.3배 정도 부채가 증가했는데 비하면 미국의 7배 정도 부채가 급 늘어난 것이고 일본은 같은 15년 동안 1.3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15년 동안 총 부채가 1.3배 정도 증가했다면 거의 증가 안 했다. 그냥 미미한 수준이다. 왜?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록 부채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15년 동안 1.3배는 거의 늘어난 것 아니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배인데 이 중국은 15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 이상 부채가 이제 급팽창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문제라는 거죠. 또한 이 전 세계 부채 가운데 중국 비중이 15년, 이게 2001년도에 2.7%에 불과했는데 무려 15년 동안 15.5%전 세계 부채의 중국 비중이 증가했고요. 세 번째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민간 부분 부채 증가분의 75%가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뭐 어디에 썼든 상관없이 그 덕분에 중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부채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 1위가 이제 미국이었죠. 그리고 부채 3위가 일본이었는데 부채 1위 미국은 그래도 가계부채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계 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가계부채를 꽉 잡았죠. 덕분에 이제 가계부채가 아주 낮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달러를 무한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부채 3위인 일본 역시도 가계부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 채권의 상당 부분을 일본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부채 문제는 대외적으로 크게 리스크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채 2위 중국은 가계부채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 이제 비율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는 거죠. 투명하지 않다. 왜? 금융시장 자체가 미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 또 이 중국은 아주 뭐 복마전이죠. 우리가 간혹 보도가 나옵니다만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또 공산당이 이 자본, 그 기업 자본을 같이 이게 주주로 참여해 있기 때문에 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불투명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기축통화, 위안화가 기축통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경제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미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이게 국제적인 결제통화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제하는 국가도 일부 있지만 기축통화는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문제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또 불투명한 것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 불투명한 것이. 그리고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마구 찍어댄다고 해서 자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금융시장이 미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문제에 있어서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죠? 가정의 구조조정은 어떻게든 뭐 집을 줄인다든지 또 소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이제 구조조정이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 소득, 즉 경제 성장을 더 많이 하면 되죠. 세 번째는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 부채가, 금융부채가 특히 크게 이제 뭐 리스크하지는 않죠. 자, 1번 구조조정, 2번 경제성장, 세 번째 이제 돈 가치 인하인데, 중국의 경우는 돈 가치 인하, 즉 위안화를 절하 못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위안화 절상해라, 이 압력 계속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그렇게 중국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선택할 것은 결국 경제 성장의 기반 속에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 선택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이 계속 부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 가운데서도 부채도 줄여나가겠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관건이 있다. 자, 중국의 선택, 경제성장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도 결국은 중국이 지금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더 심합니다. 물론 미국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자,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이게 중국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출이 너무 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무역 전쟁이 지금 초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제조굴기 2025의 핵심 기술국이 또 미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조굴기 2025에서 핵심 기술을 훔쳐와야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 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그 기술에 대한 보호,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제조굴기 2025를 선언한 중국이 그것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원천이 미국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언제든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일본 중국 위안화에 대한 계속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데 여의치 못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큰 일을 내겠다. 이것 또한 이제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한 요소이죠. 결정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IMF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헤지 펀드가 미국에 우리나라 금융기업들, 은행들을 그냥 유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단계를 언젠가는 밟아야 되는데, 그때 바로 아주 선진화된, 고도화된 미국 헤지펀드의 밥이 된다.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바로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 경제 성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최대의 관건은 미국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파멸을 과연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미국의 1등 채권국입니다. 중국이 파멸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도 엄청난 리스크죠. 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망하면 바로 채권 청구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미국도 리스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 중국의 수출 없는 미국 제조업의 한계. 제조업을 트럼프 들어서 많이 부흥시켰지만 결국 최고의 소비국은 중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중국 수출이 없는 미국 제조업의 한계, 그건 역시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하마,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농업, 또 축산업, 이런 등등 상품들의 최대 소비국이 또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없는 미국도 상당히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파멸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권 전쟁인데, 이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파는 가게 아직 좋아요 클릭 안 하셨으면 지금 클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 공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등에서 중국 경제를 유린할 수 있는 나라가 곧 미국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업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게 봐야 하는데, 이 가상화폐, 달러는 지고 가상화폐가 뜬다, 이런 제 동영상도 있지만 돈 파는 가게. 자,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업무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방송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야 되는, 구독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좋아요 클릭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어쨌든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파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중국의 파멸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협상 중이지만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알 수 없고, 또 중국의 부채 문제가 미국과의 수싸움에서 어떻게 종결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중국의 부채 문제로 중국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산 가격이 먼저 폭락을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뭐 기업 이런 등등의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죠. 주식도 말할 것도 없죠. 또 고금리가 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IMF를 생각하면 당연히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겠죠. 기업 부도와 실직, IMF. 자, 이런 경제 위기가 만약 내일 당장 온다면 이 경제 위기의 전개 과정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제 위기 이후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 대체로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폭등하기도 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뭐 주식은 그동안 4배가 올랐다고 하고요. 10년 동안. 또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였죠. 대체로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는 자산 가격은 다시 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궁금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를 또 극복해야 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몇 년이 되든 간에. 그럼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은 다시 오를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투자해야 될지를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이 4차 산업 등 이 기술 집약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역시 4차 산업일 겁니다.
자,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만약 경제위기가 온다면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경쟁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4차 산업이 성장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치면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즉 기계가 또 로봇이 또 사람의 인력을 거의 독차지하기, 대체하기 때문이죠. 즉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4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 여력, 일반 대중의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는 사람이 많겠죠.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면 집 사고 땅 사고 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죠? 비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 경제 회복기, 과거의 경제 회복기에서처럼.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는 하락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축통화 달러의 한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세계의 달러 공장 미국에서 무한대로 찍어서 공급해서 살렸지만, 과연 지금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고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과거처럼 달러를 찍어서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 달러가 세계에 엄청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걷어들인다고 해도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지난번처럼 달러를 무한 공급해서 그것이 해결될까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달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축통화 달러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이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가상화폐의 음모 미국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송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년 내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조지 소로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나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처럼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지 소로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경제 위기가 올 때 가장 가격이 싸다. 그 쌀 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지 소로스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나에게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준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준비는 내가 계속 투자할 여력, 즉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경제 위기 이야기하는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 파는 가게에는 3년 내에 경제 위기 없다. 물론 침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전, 20년 전 그런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에 그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맞다면 계속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 보면 상당히 또 후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만 들고 기다리기도 애매하다. 왜? 경제 위기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제 언제까지 경제 위기가 와라 하고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비중의 문제죠.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자산과 현금 비중과 그다음에 부채 축소. 이 부채 축소는 일종의 구조 조정이죠.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 방송해 드린 2017년도 12월 달에 방송했던 거죠. 앞으로 5년 평생을 결정한다. 바로 IFRS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뭐 금융권은 기본이고 뭐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이 회계 기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과거보다 훨씬 부채 문제에 대해서 부채로 편입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훨씬 깐깐해진 것이 바로 IFRS입니다. 한번 그 방송 보시고 어쨌든 앞으로의 경제가 어쨌든 그게 위기든 성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구조조정입니다. 부채 축소. 그 부채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나의 자산 건전성을 키운다는 거,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산 건전성을 늘린 다음에 투자와 현금 비중을 적절히 잘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경제위기 하지만 아까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의 부채입니다. 중국의 부채이고 이 중국의 부채 문제는 목줄은 또한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방송 시작할 때 부채의 역설, 즉 자본주의의 업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는 것도 아주 뭐 순진하게 순박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세계 최대의 부채 국가는 가장 부자 나라들이고 또 그렇게 부채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지렛대 역시도 그들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보고 있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다분히 있다. 뭔가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터질 수도 있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 방향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투자 자산과 현금 비중, 부채 축소, 즉 구조 조정은 기본이고요. 이 투자 자산과 현금의 비중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경제 위기 이후 소로스는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까? 아까 사회자가 소로스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소로스는 1순위 투자처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가장 싸다. 지금도 이제 소로스는 투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싸다. 두 번째,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더 이상 집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집은 아니다. 즉, 이제는 어떻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업이 어디냐. 그래서 한국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경제 위기를 이후든 경제 위기가 오지 않든지 간에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 어디냐라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거죠. 조지 소로스의 주장, 생각에 의하면. 자, 경제위기 이후 소로스는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까? 바로 북한. 왜? 가장 싸다. 지금도 투자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이 북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어딥니까? 베트남까지 무려 5,000km를 기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육로가 열린다고 하면 비행기로 가고 또 배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물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내 두 발로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경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잠재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 이것이 우리가 통일이 주는 큰 잠재력이죠. 또한 이 북한은 소로스가 생각할 때 가장 싼
투자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싼 지역이 어디냐? 또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쪽이 어디냐? 라는 것도 곧 북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이 경제 위기, 그것이 부채 문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부채 문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양방향으로 같이 대비. 즉 지금도 투자는 계속해야 하고 또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투자 비중의 문제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동영상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 방송 끝에 다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위험한 자산 리스트, 또 5060 재테크 3가지 원칙, 40대 재테크의 3가지 원칙, 또 5060 추천 상품 10가지, 40대를 위한 생존 재테크, 뭐 이런 등등이 오늘 방송과 곁들여서 함께 보면 좋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주식 투자 교실 자리가 몇 자리 남았으니까 이 방송 말미에 느낌표 동영상 아마 윗부분 정도 동영상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느낌표 표시가 그것 클릭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요. 그 홈페이지에 또 주식 투자 교실 참여 안내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그 주식 투자 교실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은 이게 부채 문제에 관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독하면 참 좋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02-536-0153 또는 돈 파는 가게 카톡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이용하셔서 또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